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한국사를 배울 때 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긴 을사늑약, 외교권을 넘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 경술국치.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슬픔의 역사를 배웠으니까요.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했죠. 그들의 아픔을 여전히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들녘에 서서 멀리, 저 멀리로 시선을 보내면 그 끝자락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지역. 오랜 역사 동안 이 호남 땅의 노른자로 손꼽히면서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통용되었던 그곳, 바로 김제의 만경평야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뒤 이 최고의 곡창지대였던 이 김제 만경은요, 풍요로워서 더욱 서른 처지에 놓인 수탈의 최일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크투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한 여행인데요. 저는 오늘 김제의 아픈 역사를 담은 곳으로 여러분을 좀 안내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사피엔스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 그 아픈 역사 현장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그 한이 서린 가락, 정말 이 아리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곳, 일제강점기 김제 농민들의 정말 힘겨운 삶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김제의 아리랑 문학마을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에서 찾아갈 첫 번째 장소는요, 일제강점기 김제 부녀자들의 정말 힘겨운 삶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힘없는 부녀자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는데요. 그들 역시 일제가 수탈하는 그 쌀이 생산되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본인 지주에게 공납하거나 또는 일본으로 공출되는 쌀을 도정하기 위해 정미소가 운영되었는데요. 이곳에는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수탈하고자 정말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그런 소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미소 옆에는요, 부녀자들이 일하는 또 다른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일본인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일등미를 제공하기 위해 깨지지 않은 온전한 나달을 골라내는 곳인 미선소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정말 이 나달들만 보며 골라내는 작업을 정말 끝없이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요, 이름이 아닌 1번, 2번, 3번 번호로 불렸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도 견뎌가면서 일을 해야만 했죠. 배가 고파가지고 이 나달을 씹어 먹기라도 하면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요, 모든 작업을 마친 후였습니다. 일하는 부녀자들이 쌀을 몰래 훔쳐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작업을 마친 후에는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몸조사라는 걸 받아야 했는데, 멀쩡한 부녀자들의 그 몸을 정말 마음대로 더듬으면서 몸에 감춘 쌀을 찾아낸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정미소와 미선소에서 일을 했던 부녀자들은요, 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각종 모욕과
성적 희롱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제는 이 곡창지대인 이 전북에서도 정말 최대의 쌀 생산 지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정말 집중적인 개발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김제에서 이거 쌀 수탈은 정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군산항을 강제 개항한 것 역시 바로 이 김제 만경평의 그 쌀을 일본으로 편하게 아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10년부터 일제는요, 이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는데요. 그 명목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 이거였는데, 성내는 체계적으로 조선 땅을 수탈하고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제 농민들 대다수가요, 소작농으로 전락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제는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몰락해버렸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 중이던 이 1916년 일본인이 소유한 이 김제 지역의 경지 면적은요, 무려 56.2%였습니다. 당시 전국의 일본인 토지 소유 비중이 5%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 김제 땅에 대한 일제의 집착,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럼 그 땅에서 난 쌀,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네, 당연히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김제 농민들은요, 그 쌀을 만져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채 배를 굶주려 했습니다. 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 1920년대 일제는요, 더 많은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유명한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합니다. 관계시설을 개선하는 토지 개량 사업, 선진 농법을 도입한다는 농사 개량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일본인의 대농장이 있었던 전라북도 지역, 단연 산미 증식 계획의 1호 시험지였습니다. 그 계획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은 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연평균 이출량, 일본으로 보낸 쌀의 양이 1910년대 후반 16.7%였다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무려 46.1%로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생산량은 2배가 안 됐지만 이출량은 2배 훨씬 더 넘게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이맘때쯤 이 농민들이 지급해야 하는 소작료는요, 생산량의 70에서 80%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허울 좋은 산미증식 계획 뒤에는 바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가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여기서 만족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더 많은 수탈을 위해서 쌀을 생산할 땅을 늘리는 일도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그저 서해 갯벌 있지 않습니까? 이 망망대해가 펼쳐진 이 갯벌을 농토로 바꾸기로 했던 것이죠. 거기에 동원된 인력 역시 우리 농민들이었습니다. 1925년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김제 광활면 간척 사업에는요, 정말 전국 각지에 생계가 막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또는 반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요, 이 갯벌이 농사 짓는 땅이 되어가지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좀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꿈을 꾸면서 이곳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바닷물을 막고 갯벌 위에 흙을 쌓은 결과 지도에 없던 32제곱킬로미터의 그 평야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요, 간척 사업을 통해 생겨난 땅의 소작농이 되었죠. 여러분 혹시 갯땅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인 이 갯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신들을 가리켜 농민들은 스스로를 갯땅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 광활한 이 간척지의 동네 또한 전형적인 마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노예들이 사는 마을처럼요, 막사 모양의 집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바람을 겨우 막는 초막을 거처로 해서 이주농민 부부가 한 해 농사 지어야 할 논의 규모는 무려 6,000평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기계에도 의존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이 손으로 해야 했던 그 상황에선 야, 6,000평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주민들은요, 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먹고 자고 남은 시간 전체를 노동에 쏟아가지고 생산량을 채워야만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죠. 이 바쁜 모내기철에 맞추기 위해서 날이 밝기가 바쁘게 나와가지고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쉴 새 없이 모를 심어야 했고요. 정말 이 고른 이 손가락을 헝겊으로 싸맨 채 모를 심다가 모가 잘 심기지 않고 뜬다고 이 치독은 당하고요. 못줄 속도를 못 따라잡아가지고 막 허둥대다가 기력을 잃고 기절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사흘이면요 반드시 논에 나와야 했고요. 거센 이 해풍 때문에 한 해만 지나도 얼굴 가죽이 몇 번이나 벗겨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작 분할은 4대 6제로 사할이 농민의 것이었는데 이게요 조세, 논가리대, 비료대, 종자대, 연차로 갚는 입주 가옥대 뭐 이렇게 식량 빚 갈치도 하고 나면요 최소한의 식량으로 연명하는 빈곤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노동 환경보다 농민들 더 힘들게 했던 거는요 어렵게 낳아 기른 자식들마저 노동에 쫓기느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간척지에는요 당연히 제대로 된 식수가 공급되지 않았겠죠. 농업 용수 외에는 별도의 식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마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농업 용수로에는 주변 윗마을에 그 뭐 생활 오물이라든지 죽은 동물 사체가 막 둥둥 떠다녀가지고 그 물을 잘못 마시고 아이들이 이 배앓이병으로 사망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죽은 슬픔을 방조제 아래에 몰래 묻고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했던 처지였죠. 먹고 살기 위해 이 척박한 땅에 발을 디뎠지만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요 힘들게 간척지를 개간했지만 이익은 일본인 지주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으로는 과도한 세금을 냈고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는 쌀을 빼앗겼고요.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 속에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별 농업 수입 격차가 1941년에는 무려 96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와, 96배 차이. 일제강점기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어마어마한 수치로 느껴지시죠? 김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는요, 이 간척지에서의 고된 노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땅의 그 나달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조선인들을 핍박하고 감시하는 일본인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혹시 야 이놈! 외놈 순사 잡아가 이놈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저희 때는 들어봤는데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떼쓰는 아이를 그 달래던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만큼 이 외놈 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들에게 그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순사는요 일제강점기 그 경찰 조직의 가장 낮은 직급이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상대하고 괴롭힐 일도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사가 근무하던 곳이 주제소였는데요. 여기를 바로 김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제소 내에서는요 정말 수많은 무고한 조선의 국민들이 막 협박당하고 이 회유당하고 고문까지 당했죠. 그리고 이 주제소에는요 자발적으로 친일을 하는 조선인 순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 순사는요 상당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제히 편해서 일을 하면서 같은 민족을 억압했던 것이죠.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괴롭혔던 건요 주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고마운 곳 어딘가요? 지금은 컴퓨터군요.
옛날에는 그 우체국이었습니다. 우체국. 일제강점기에는요, 이 우체국 역시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대표 기관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우체국은요, 표면적으로는 뭐 정보, 통신, 우편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실제로는요, 조선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식민 통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시도 매우 철저했는데요. 배일 사상이 그득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의 조선인들에 대한 우편물은 빠짐없이 찾아내 최신국으로 회송할 것을 통첩한다. 이런 지령이 담긴 비밀 문서에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본적 등을 명시해서 각 우체국마다 보냈고요. 여기에 이름이 적힌 독립운동가들의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즉각 변동사항 알리고 이들에 대한 우편물은 어떤 경우라도 배달되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합니다. 우체국뿐만 아니라 이 면사무소 역시 인쇄 및 출판과 더불어 이 한간의 소문이나 전단까지 검열했고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일제수탈의 아픔을 우리 민족은 이 노래자락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는데요. 그 한의 소리가 담겨있는 가락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 소설 아리랑에도 김제인들의 정말 고달픈 삶이 노래로 담겨 있는데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밭은 털려서 신장로 되고요. 집은 털려서 정거장 되네. 문전옥답 털려서 신장로 되고요. 맑게 나오는 놈 감옥소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땅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 이들은요,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한평생 살았던 고향 땅을 버리고 일제 감시를 피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야 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이 바로 만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만주 벌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간도는요, 조선인들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죠. 이렇게 간도에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무려 5만 호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와, 약 5만 호면 한 집에 5명만 해도 한 25만 명?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중국인은 만호가 채 안 되는 수가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조선인들이 이곳에 많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쫓기듯간 이 타지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다크투어 다음 장소인 이민자 가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 조선인들이 이 당장 만주 벌판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갈대였습니다. 흙과 나무, 갈대만을 사용해서 집을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갈대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움막에 가까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셀 정도로 이 허술한 집에 산 데는요, 사실 경제적 이유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라 고치겠어. 언젠가는 고향 땅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그 꿈, 이제 금방 갈 건데 뭐 굳이 집수리? 이런 이유 때문에 집수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간도에 정착한 사람들은요, 이 물과 음식이 달라 이 풍토병에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메마른 황무지에서 기후는 춥고 거치니까 비명 횡사하는 일도 정말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 홍역, 천연두, 장티푸스 같은 이 전염병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나라 이룬 서러운 삶, 이것은 타지에서도 역시 벗어날 수 없었겠죠. 자, 오늘 김제 다크투어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2살의 나이에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인물, 바로 이 안중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바로 그 장소. 하얼빈역을 축소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이 총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곧 사망했고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행한 독립전쟁이며 의병전쟁의 연장선이다 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자신을 전쟁포로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었죠. 그러나 일제의 이는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일제의 뜻대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후에도요, 그의 숭고한 의거를 훼손하는 일제의 만행은 계속되었죠. 흉한 안중근과 흉기, 이런 제목을 단 엽서를 유통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다크투어 장소로 꼽히는 곳이자 나치의 악행이 남아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여기에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진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픈 역사를 제대로 마주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우리 역사를 망치고 왜곡하고 싶은 이들의 그 모습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기억하겠습니다.